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 handlebars. Crashing in my car, wake up in a bar. I'll be a superstar, just on my avatar. This world is so bizarre, empty out the reservoir. Yeah.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4일 목요일에 들려드리는 이종훈의 HQ 시간입니다. 7월 4일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 많은 것이 떠오르지만 갑자기 떠오른 건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왜 떠오르느냐? 미국은 파운데이션 파더스라고 해서 건국의 아버지들을 기립니다. 1대 대통령부터 거의 한 4대 대통령까지 동시대를 살아갔던, 함께 영국과 전쟁을 벌이거나 영국과 투쟁을 벌이면서 또는 이 헌법을 만들면서 미국이란 나라를 새로 만든 사람들이 거의 그 1대부터 4대까지 계속 연달아서 대통령을 합니다. 그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견줄 수 있는 나라들은 대개 유럽이고, 유럽, 영국, 프랑스, 프로이센, 러시아, 이런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대개는 아직도 황제들이 다스리는 나라, 로마의 교황이 있는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미국은 아무도 우리 위에 세습을 통해서 귀족이라든지 왕이라든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피해서 유럽에서 미국이라는 신대륙으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민주, 공화, 자유, 연방 이런 개념들을 만들었다기보단 수기하면서 보다 우리들의 나라, people이라는 뜻을 인민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공산주의 국가들이 주로 쓰는 말이므로 국민이라고 해석한다면 국민들을 위한 국민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정말 고민 많이 하면서 헌법도 제정을 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래서 유럽과 전혀 다른 국가를 만들어냅니다.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갑니다. 그 단초가 되는 날이 바로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미국인들은 건국의 아버지들을 추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건국을 한 그런 나라, 새롭게 나라를 만든 이 대한민국 건국일이 언제인지, 또는 건국한 해가 언제인지, 또는 건국을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 파운데이션 파더스는 누구인지, 또 건국의 아버지, 초대 대통령은 누구인지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좌파들은 미국은 점령군이요 소련은 해방군이다. 김일성은 일본과 싸우면서 조선을 해방시켰다. 해방투사다. 이런 것들을 되뇌면서 이재명 같은 자, 점령군, 해방군 하면서 김구는 추앙을 하고 이승만을 깎아내립니다. 그 당시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말 큰 공헌은 그들에게는 그저 분단, 그러니까 북한의 침략을 끝까지 저항한 죄, 미국과 함께 미국의 상호 동맹을 맺은, 상호 군사 방위 조약 동맹을 맺은 죄, 그래서 적화되지 않은 그런 죄, 그리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수도를 부산으로 마지막으로 그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까지 김일성에 저항한 죄, 그런 죄들을 사실은 이승만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7월 4일 그러니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는 왜 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자,
이종훈의 HQ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셨습니다. 강조리사님, 상일님, 강영사님, 운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경현 스페너님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자, 최계수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아시아 투데이는 거의 일면과 그 다음에 많은 기사들이 검사 탄핵 후폭풍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실제로 지금 이재명은 자신을 수사했던, 그리고 수사해서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또는 앞으로 수사할 4명의 검사를 탄핵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과정 중이지요. 탄핵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국회에서 표결을 통해서 3분의 과반, 이 대통령은 3분의 2고 제적 과반으로 탄핵을 소추합니다. 소추한다는 건 일반 재판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합니다. 심의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탄핵을 이에 해당 사유가 없다. 내용이 해당 사유가 없다 그러면 기각이요. 형식이 잘못됐다 그러면 각하를 시킵니다. 그리고 탄핵의 사유가 있다 한다면 인용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라는 거악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그러니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런 거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즉 탄핵 소추, 자기네들이 이미 192석까지 범야권으로 192석까지 차지하고 있으므로 무조건 탄핵 소추는 가능하다. 그럼 그 누구도 우리는 탄핵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물론 헌법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 탄핵의 대상들은 모조리 다 민주당이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자기한테 밉보이면, 이재명을 괴롭힌다고 이재명이 스스로 판단을 하면 그 누가 됐든 헌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탄핵을 하면 발목을 잡히게 되죠. 왜? 탄핵 소추가 된 날로부터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날까지 직무는 정지됩니다. 일을 못하게 됩니다.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요.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검사들만 아닌 다른 검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검사들이 이미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해왔고 앞으로도 수사를 할 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검사들이 그 임무를 맡게 되더라도 일단 시간이 지연된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침내 드디어 끝내 검사들이 서서히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검사들은 목소리를 내선 안 됩니다. 검찰총장도 입이 무거워야 합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요? 재판정에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검찰청에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누구한테? 검찰청에서는 피의자한테, 재판정에서는 판사를 향해. 그때는 검사한테도 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합니다. 언론하다 대고 무슨 발표를 한다거나 또는 정치권에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한다거나, 이건 특수하게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대신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검사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한 존재여야 됩니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우리 국민은 권력을 주어줬습니다. 수사할 권력, 죄를 밝혀낼 권력, 그러니까 공권력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일반인들이 손에 쥘 수 없는 그런 수사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신 정치적으로 중립, 어떠한 권력도 수사해라. 일반인 못지않게 야당 대표든 또는 여권의 대표든 여당의 대표든 어떠한 권력을 가진 정권의 실세라도 수사를 할 수 있게 우리가
중립성, 투명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회에 맨날 불려가고 야당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앉아라 일어서라 하면 검찰은 특정 정파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존재하고 법무부 장관이 존재해서 국회를 상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찰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정의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정하고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는 온당한 일을 했던 검사들이 지금 탄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탄압은 곧 검찰 전체에 대한 탄압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탄압입니다. 국민들은 검찰이 이렇게 탄압을 받았을 때 제일 큰 피해자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검찰은 국민들의 안위와 안녕을 담보하는, 그러니까 안위와 안녕을 지켜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검찰이 자기의 길을 잃었을 때 검찰은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의 시대,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가 됩니다. 이재명은 그걸 노립니다. 조폭들의 전성시대를 노리고요. 마약상들의 전성시대를 노립니다. 검사들의 손발을 다 자르고요. 그래야만 죄를 지은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검찰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아시아투데이 일면 톱을 빌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반탕용 검사 탄핵 역풍이 분다. 실제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법조계 이원석, 송경호 등 목소리를 크게 높였죠. 이원석 검찰총장도 높이고 송경호 고검장, 서울고검장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러자 검사들도 나섰고요. 검찰 동무회, 즉 전직 검찰들도 나섰습니다. 전직 검찰총장도 나섰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 광기 어린 무도회를 열고 있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기사입니다. 검사 탄핵, 입법 쿠데타, 거야 폭주 중단, 촉구 나선 대통령실도 한마디 했습니다. 반문명적 헌정 파괴, 입법 폭력 쿠데타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검사 탄핵 논란 일파만파, 검사장들 법치 무너진 야만적 사태. 자, 현직 검찰들이 내부망 2+의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연이어 비판하고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현직 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 게시글에 댓글을 남기며 입법부의 탄핵 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 실무를 모르는 정치인들의 실질 없는 맹탕 제도 계약으로 인해 매일 검사실에서 기록 더미에 묻혀 씨름하는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생각이 다릅니다. 실무를 모르는 정치꾼들, 정청래, 서영교 이따위 정말 인간들은 실무를 모르는 정치인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는 이 검사들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성윤이라든지 양분함이라든지 박균택이라든지 고검장 출신들입니다. 검사들이 고검장을 한다는 건 검사로서의 온갖 정말 혜택을 다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고검장 되기 쉽지 않습니다. 고검장으로 예우해준다는 건 검사들이 그만큼 큰 선배로 예우하는 그런 사람이 고검장이 됩니다. 그런 고검장 출신들이 지금 실무를 모르는 정치인들도 아니고 말이지요. 이자들이 더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성윤 같은 자가 말이지요. 김유철 수원지검장도 한마디 했습니다. 위헌, 위법, 사법방해, 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라고 적었고요.
박영진 전주지검장 역시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 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물론 고검장들이 지금 이렇게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검장만이 아니라 분노한 검사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서울 북부지검에서는 부장검사들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검사들의 난, 검난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DJ 때도 그랬고요. MB 때도 그랬고요. 검사들이 자기 목소리를 낸 적이 있습니다. 2%망에. 그런데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때 검사들은 권력, 즉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그리고 정부의 그런 압력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제대로 막지 못한다. 그것을 외압을 막아내지 못한다. 라는 이유로 2%의 불만의 목소리를 표시하거나 또는 검사장 회의를 하거나 혹은 평검사 회의를 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국민들은 그것을 곱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아이고 대기업 스폰서 갖고 있는 검사들 주제에 아이고 후배 검사가 잘못하면 그것을 그대로 덮어주고 또 선배 검사가 잘못하면 그대로 묻어주는,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런 검사들이 무슨 목소리를 높이냐, 이렇게 힐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때의 검사들의 잘못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이 검사들의 평검사들과 고검장들과 부장검사들과 부부장검사들과 전직 검사들과 전직 검찰총장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목소리를 내야지. 그래, 조용히 있을 것이니? 아니다. 지금 192석이라고 해서 전횡을 저지르고 자기를 수사하고 자기를 재판하려고 한다고 해서 보복을 하고 있는 저따위 범죄자들의 집단에 야만에 그대로 있을 거니 목소리를 내라, 목소리를 내라 라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검사들이 다 이뻐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무조건 다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왜 국민들이 응원하는지 검사들은 알아야 합니다. 검사들은 지금 국민들의 목소리를 자신들이 뜨겁게 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항해야 합니다. 야당의 폭거에 저항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탄핵하라. 누구든 탄핵당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검사가 그 수사를 제대로 완결짓겠다. 그 사람을 또 탄핵하면 굽히지 않겠다. 또 다른 검사가 나서서 수사를 하겠다. 라는 의지를 표명하십시오. 그래야 국민들은 더 뜨겁게 당신들 편에 설 것이고 검수완박을 못하게 할 것이고 검사들을 5급 공무원으로 전락시키는 그저 공소만 유지하는 그런 그따위 공소청운을 하는 그런 야만의 폭거에 국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막아줄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아니하는 눈치만 보는 또는 이재명 같은 범죄자, 조국 같은 범죄자에 부역하는 박은정 같은 저따위 인간들이 검사 출신이라고 득세하는 양부남 이성윤 같은 자들이 선배랍시고 정치인 행사를 하는 선배 검사 출신이랍시고 후배 검사들을 불러서 고문하고 닥달하고 망신 주려고 하는 저따위 인간들이 있는 한 국민들은 당신들 편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력에도 굽히지 않고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십시오. 그건 살아있는 권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편에 국민이 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투데이의 일면 톡과 관련 기사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시아투데이에 제가 오늘 정말 좋은 칼럼이 있어서 이 칼럼까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의 칼럼입니다. 제목 제 마음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곧 이제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생각해야 될 때다라는 의미로 들립니다. 대한민국을 핵무장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많은 어떤 과정들을 어떻게 겪을 것인가, 국민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전술핵을 우리가 공유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그 전략자산의 전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도 그런 그 주도력을 줄 것인가, 받을 것인가, 준다는 건 미국이 주는 거지만 우리가 받아낼 것인가, 이런 점을 우리가 숙고해보자 화두를 던진 것입니다. 이 안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핵과 관련돼서 두 개의 학파가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 개의 학파는 네오 클라우제비츠. 클라우제비츠는 정말 위대한 전략가이지요. 전쟁이란 무엇인가, 전술이란 무엇인가, 전략이란 무엇인가를 그대로 아주 치밀하게 논한 사람이고, 우리의 육군사관학교에서도 클라우제비츠를 공부를 합니다. 물론 그 어떤 군인도 클라우제비츠를 공부하지 아니한 군인은 이 세상에 없겠죠. 그 네오 클라우제비츠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학파, 쪽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핵과 관련된 두 개의 입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개의 입장은 핵이 워낙에 공포스러운 것이므로 그 공포를 통해서 그 위협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식의 어떤 해석 하나, 뭐 전통적인 해석이죠. 하나는 아니다, 뭐 핵은 그 자체로 물론 양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뭐 비교가 안 되지만 재래식 무기와 마찬가지의 개념이다. 뭐 이런 뭐 이렇게 두 가지 어떤 해석을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이 해석 들여다보시면 참 뭐 유익하지만, 그러나 이 해석이 조금 뭐 이렇게 너무 길다 하시면 이 칼럼의 3분의 2가 지난 시점부터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핵전쟁의 위협이 다시 등장했다. 이 구절부터 다시 보시면 이 동북아 지역에서 바로 신냉전 체제가 다시 형성이 되고 김정은이 핵 위협을 고도화하면서 두 가지의 기류, 하나는 러시아가 북한의 김정은과 새로운 어떤 협정을 맺으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을 핵 프로그램을 지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트럼프는 동북아의 어떤 질서, 특히 한반도의 질서에 대해서 기존의 역대 공화당 출신,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과는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 입장입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한미군을 지금 주둔하고 그 주둔을 유지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다. 돈을 더 내놔라. 돈을 더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국을 철수하겠다.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발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국무부나 국방부나 백악관의 안보 보좌관을 할 사람들이 지금 아니 한국도 핵무장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러시아의 입장이나 미국의 트럼프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또 물론 이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고도화를 지금 획책하고 실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특히 우리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핵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핵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된다. 국민적인 어떤 인식을 공유하고 합의를 봐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한국인들도 미국과 핵 공유든 미국의 상시 핵 배치든 아니면 독자 핵 보유든 간에 한반도가 핵지대가 되어 핵무기와 함께 실제로 살아가는 방법을 부지런히 배워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강성학 고려대 명예교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핵을 우리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핵을 어떻게 보유할 것인가 또는 공유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논의할 때가 됐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나온 4명의 후보가 이 핵과 관련돼서 각각의 입장을 달리하고 있죠. 나경원 후보는 핵무장을 하자, 핵 개발을 하자라는 입장이고, 한동훈 후보는 그보다 조금 그 전 단계, 즉 핵을 언제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라는 것이고요. 이러려면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협정을 요구해야 됩니다. 핵 재처리와 관련돼서 우리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IAEA의 모든 것을 아직도 다 공개하고 우리는 핵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라고 승인을 받아야 핵 재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핵 재처리 권한을 우리가 갖겠다라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NPT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는 NPT에 탈퇴할 필요는 없죠. 그 NPT 탈퇴는 바로 나경원 후보의 입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윤상현 후보는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을 공유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는 아니다. 지금 워싱턴 선언, 즉 윤 대통령과 지금 바이든과의 그 워싱턴 선언 수준, 전략자산의 전개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모든 그런 과정들을 다 공개하는 것. 이게 이제 워싱턴 선언의 수준인데,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얘기하면 4단계가 각자 좀 더 색깔을 달리해서 핵과 관련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공론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론의 장에서 각각의 의견들이 어떤 것이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실이 닥쳤다. 강성학 명예교수는 바로 그 점을 지금 지적하면서 국민들에게 자, 이제 생각을 합시다. 그냥 밀어두지 맙시다. 라고 체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될 이 칼럼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하고 필독을 권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 청원, 입법청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의 탄핵이 100만을 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신이 나서 하는 얘기를 합니다. 강두구 같은 자는 아이고 이제 드디어 윤 대통령 탄핵에 돌입합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선전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한국경제신문 기사 보신 분들 많지요. 탄핵 청원을 실명으로 합니다. 국회 입법청원은. 그래서 그 실명을 받았더니 권오혁이라는 사람입니다. 권오혁이라는 사람은 촛불행동이라는 단체 공동대표입니다. 촛불행동 아시지요? 어떤 단체인지. 맞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효순 미선이 반대! 효순이 미선이 사건으로 인한 미군 철수! 그런 따위의 종북 주장을 했던 단체들이 335 합종연회로 이렇게 우르르 몰렸다가 저르르 몰렸다가 하면서 이제는 윤석열 퇴진을 부르짖는 촛불행동이라는 단체로 다 모여들었던 바로 그 단체입니다. 그 단체, 자, 한국경제신문 기사는 이겁니다. 그 단체의 공동대표 권오혁이라는 자가 바로 이 청원을 주도를 해서 직접 썼는데, 이 권오혁이라는 자는 지난 2월 과거도 아니에요. 바로 2024년 2월에 국보법 위반
북한에 대한 찬양 공으로 기소돼서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권호혁은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족 기본 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 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적 표현물을 반포 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좀 전에 그 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첫 번이 아닙니다. 벌써 그 이전에 4번의 지금 유사 판결을 받았습니다.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맡은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권 씨에게 2년과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 이자는 민중당 후보로도 출마를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형을 다 읽어드렸는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행유예래요. 저는 집행유예는 자 유예시켜주는 거잖아요, 형을. 그런데 유사범죄가 저지르면 집행유예를 끝내야지요. 그리고 새로운 그런 재판에서 형을 실제로 살게 해야지요. 집행유예는 개전의 정을 한번 믿어보자라는 겁니다. 징역형을 선고한 건 맞지만 그러나 이 집행을 네가 개가천선 할 때까지 한번 개가천선을 믿어보자. 실제로 살게 하진 않을게 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사범죄를 북한을 고무 찬양한 것을 벌써 거듭하고 있는데 이번 2월에도 집행유예 아니에요. 기가 막힙니다. 어찌됐든 이 단체 이 권호혁이라는 자가 바로 뭘 주도했는지 아십니까? 2023년 12월 11일입니다. 작년 말이지요. 윤석열 탄핵 이벤트를 열면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당시 법무장관이죠. 비대위원장이죠. 의 얼굴을 사진을 향해서 장난감 활을 쏘는 이벤트를 열었죠. 얼굴 사진 뒤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한가운데 있는 관역과 함께 난방비, 폭탄, 전쟁 위기, 깡패 정치, 친일 매국 등의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디지털 타임스에 있는데 윤상혁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이므로 저작권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시지요? 마치 두더지 잡기 외 그 오락실에 있는 그 두더지 얼굴처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얼굴을 저렇게 해서 어린 학생들이에요. 두 번째 밑에 있는 사진 보시죠? 어린 학생들에게 활로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활을 쏘게 만드는 겁니다. 북한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우리나라의 국방장관의 얼굴을 인형처럼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이 미제의 앞잡이라고 저 뒤에 써놓고 돌을 던지게 하거나 장난감 총으로 찌르게 합니다. 아니 100번 뭐 무슨 이유가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지금 누구를 떠나서 어린 학생들에게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활을 쏘게 하는 것, 실제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을 향해서 모형의 얼굴이라고 하더라도 화살을 쏘게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얼마나 반인권적이고 그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반인권적인 그런 행위를 강요하거나 가르치는지 이자들은 알기나 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과 그 부인과 그리고 당시 법무장관이니까 장관의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자들이 탄핵 100만 명을 주도했다고 탄핵을 실행하자고 선전선동하는 민주당입니다. 이 촛불 행동이라는 곳의 정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볼까요? 이 촛불 행동은 말이지요. 바로
북한의 지령과 똑같습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을 제가 한번 갖고 왔습니다. 북한 매체가 바라본 촛불시위라는 제목. PD님 한번 노동신문을 띄워봐 주시죠. 2024년 4월 30일자 노동신문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탄핵의 그날까지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어서 많이 들어본 귀에 익숙한 구호 아닙니까? 전쟁을 막는 해결책은 윤석열 탄핵.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제67자 촛불 집회와 시위 행진이 전개됐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을 탄핵하라라는 주제로 열린 집회에서 하면서 촛불 집회를 지금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으로 또 내려가 보죠. 2024년 3년 11월 7일 노동신문 기사입니다. 탄핵으로 싸우자 촛불이 이긴다. 여기는 사이시오 법칙을 안 지키나 봅니다. 우리와 다른가 봅니다. 범국민 항쟁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자. 친일 매국노 윤석열 탄핵. 기만적인 민생행보 윤석열을 몰아내자. 자, 촛불행동 집회와 관련된 지금 노동신문의 기사의 내용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노동신문 사설인가 봅니다. 노동신문 사설에 보면 바로 김구, 여운형, 애국 인사라고 표현하는군요. 김구와 여운형을. 그렇겠죠. 자기네들한테 놀아놨던 사람들이니까요. 자기네들이 평양에서 이 꼭두각시들 다 데려가 놓고 대회를 열 때 김구가 등장해서 그 완전히 들러리를 완성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산되자는 친일 매국노라고 표현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재작년에 간첩들 붙잡힌 거 기억하시죠? 제주도를 포함해서 지금 거제도 일대 와 함께 그 창원이 있었잖아. 거제도가 아니고 창원 일대 등등 몇 군데의 전국에 걸쳐서 간첩들의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지령문 기억하십니까? 그 지령문에 따르면 촛불 집회에 구호를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아예 지령을 내렸더군요. 그 지령 그대로 사실 촛불 집회 때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그런 프랜카드가 있었던 것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을 받고 또 북한의 노동신문에 드러난 그대로 구호를 외치고 이런 종북 인사가 되고 관여한 이런 그 촛불 행동, 촛불 전진 이런 단체들이 바로 지금 100만 명의 그런 이 탄핵을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촛불 전진, 촛불 행동 등등 그야말로 끊임없이 우리나라의 그런 보수 우파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북한을 찬양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명목 하에서 북한과 연대를 통해서 반일 죄송합니다. 반일을 부르짖으면서 끝내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유엔사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저런 자들이 바로 윤석열 탄핵의 100만 명을 주도했다는 겁니다. 이 촛불 행동이 이 진보의 탈을 쓴 종북단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제 아실 겁니다. 이 자들은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도 하기 전, 그러니까 3월달
투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결성이 됩니다. 뭐 이름은 지금과는 조금 달랐지만 김민웅, 김민석의 형이라는 성공회대 교수라는 자가 그때 이렇게 그 윤석열 퇴진을 위한 무슨 촛불행동 뭐 이런 따위의 이름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취임식은 5월 10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때 당선인 신분이었고요. 취임을 해서 무엇인가 국정을 하다가 잘못해서 무슨 촛불 든다 이것도 아니고요. 취임식도 열리지 아니한, 그러니까 당선되고 직후에 탄핵부터 얘기합니다. 퇴진부터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죠? 선거 불복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보수 우파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들은 뭐부터 꾸리냐고요? 이렇게 종북단체들이 모여서 끌어내릴 생각부터 합니다. 끌어내려서 탄핵을 하고 또는 뭐 개헌을 하고 이따위 얘기들을 하면서 조국의 입에서 얘기하는 개헌을 얘기하고 탄핵을 얘기하고 강북구의 입에서 이재명의 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전복하겠다. 영원히 자기네들의 그 세상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우리 남북한끼리만 영원히 평화롭게 살겠다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100만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보수파는 참 열입니다. 문재인이 코로나19를 잘못했다고 140만이 그때 탄핵의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140만이었어요. 근데 이 자들은 100만이니까 전 국민이 다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파는 당시에 결기를 보여주지 못했죠. 이들만큼 이들은 결기를 보입니다.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죠. 그 100만의 우리 진보 좌파의 그런 100만의 보수파 시민 여러분이 휘둘려야 되겠습니까? 저는 보수파 시민도 역시 그만큼의 결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 이슈는 윤 대통령이 이재명의 직권탄을 날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국민들에게 25만 원밖에 안 주나요? 이왕이면 100억 원씩 줍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25만 원 주는 게 아니고 돈만 있다면야, 아니 돈이 화수분이라면야 기축통화 달러 찍어내듯이 우리가 막 그렇게 찍어낼 수만 있다면야 인플레 걱정도 안 하고 우리가 그만큼 부강한 나라라서 아니 잘 사고 끊임없이 우리의 그 자원이 있는 석유 펑펑 나고 셰일가스 펑펑 나고 한반도에 둘러싼 남해 동해 모두 유전이 있고 그런 나라라면 아니 우리가 100억씩 주지 왜 25만 원 고작 주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방만 재정을 부추기지 마라 라는 경고입니다. 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관련돼서 사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한 것이죠. 민주당은 무조건 국채를 발행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국채라는 것은 정말 개념이 없다. 대차대조표의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라고 윤 대통령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지요. 지금 민주당은 안도걸이라는 자가 의원입니다. 안도걸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아이고 취약계층 생계 안정을 위해서 말이야 좋지요. 나라 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경 편성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낯짝이 있나 봅니다. 추경 편성은 원래요 재난과 같은 완전히 시급한 곳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겁니다. 이미 작년에 12월 달에
올해 쓸 예산을 전부 다 국회가 심의하고 해서 의결해갖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그대로 사실 국가는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 경정 편성 예산이란 건 바로 정말 시급한 재난, 코로나 같은 재난, 그건 인정합니다. 또 갑자기 뭐 장마, 폭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다? 그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뭐 폭설이 내려서 완전히 갇혀서 경제가 마비됐다? 그것도 인정해야죠. 또는 전쟁이 일어났다? 그때는 국가 예산이 그런 개념, 방만재정 개념 없습니다. 국가가 살고 봐야죠. 국민들을 살려야죠. 그럴 때는 바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되게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 국민 25만 원씩 줍시다. 이건 원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때마다 시시비비가 논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추경을 편성할 만큼의 위급한 상황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게 귀찮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편성 요건을 완화하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요, 안도걸이 이렇게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에서 35만 원씩을 지급토록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을 상정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의 25만 원 퍼주기를 바로 이 안도걸이라는 자가 지금 앞장서서 나섰다는 건데요. 이것도 기가 막힙니다. 왜 기가 막히는지 아십니까? 안도걸이라는 자는요, 기재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 세제실장과 제2차관을 지낸 경제 관료입니다. 기재부의 관료를 이 정도까지 하면 사실 대개는 건전재정 강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재부는 국간을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펑펑 쓰는 다른 부처와 달리 기재부는 이 지금 국간에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껴 쓰세요. 이것도 갑자기 예비비를 편성한다고요? 똑바로 지금 어디에 쓸 건지 다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이렇게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던 경제 관료가 이제 이재명의 주구가 돼서 이재명식 퍼주기에 앞장선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갑자기 김병주가 떠올랐습니다. 사성 장군이었던 김병주 당시에 제가 만나봤습니다. 저는 육군 발전 자문위원이었거든요. 김병주를 만났을 때 사성 장군 시절에 이 자는 한미동맹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군 사령관과 굉장히 친함을 과시하기도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한미일 안보 동맹이라는 표현 하나 갖고 길길이 날뛰면서 우리나라가 한일 동맹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제가 아는 군 장성들은 한일을 동맹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사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전부 다 입을 모읍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 사실 전선을 대만까지 지금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경우 미국은 이 한반도와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까지와는 그런 어떤 군사적인 그런 이 비상 상황을 바로 대만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프리덤 엣지 같은 한미일이 사상 처음으로 수중, 해상, 아까 항공, 하늘, 그 다음에 땅, 또 사이버 영역까지 다 영역에서 합동으로 지금 대처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했습니다. 6월 30일 날 끝났죠. 그런데 민주당은 일본이랑 어떻게 우리가 군사훈련을 함께 하냐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병주 같은 자가 어떻게 사성장군 시절에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자가 이제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안도걸이라는 사람 문재인 정부 때 기재부 차관까지 하면서 곳간 비는 것을 걱정했던 자가 이제는 펑펑 퍼주겠다라고 나서는지, 이재명의 주구가 되면 다 저렇게 되는지. 주구라는 말 때문에 뭐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할까요? 뭐 이재명은 기자를 애완견 운운하는데 아무런 어떤 지금 반성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가 채무 사실 걱정입니다. 무한정으로 정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국가 채무. 이 그래프 조금만 더 유지해 주세요. 연합뉴스의 이재은 그래픽 담당 기자가 감사원의 자료로 만든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뭘 뜻하느냐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국가 채무 비율인데요. 2016년, 2017년, 2016년까지 591억 원이었습니다. 즉 박근혜 정부까지 600억 원을 넘지 않았죠. 그런데 2017년 보십시오. 627억 원이 됐다가 지금 2021년 939억 원이 됩니다. 자그마치 300억 원가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자, 2014년에서 2016년까지 500억 단위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022년, 이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던 해지만 1,000조 원의 빚을 윤석열 정부에 물려준 셈이 된 것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48.9%가 되는 상황이지요. 즉 국가 채무가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조 단위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1,000조 원이 됐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 채무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바로 우리 아이들의 호주머니를 지금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채무 비율을 줄이는 건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한정으로 국채를 발행하고 우리가 돈잔치를 하고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것을 걱정하면 우리들 아이들에게는 이 빚을 그대로 물려주는 셈이 돼버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재정 수요 유발하는 그 입법, 그러니까 안도걸이 지금 낸 25만 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획책하고 있는 것은 그보다 더 많은 국가 재정을 지금 요구하는 그런 입법입니다. 그것들을 지금 남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억단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조단이었습니다. 올 4월에 1128조 역대 최대가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더 부끄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자기네들도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를 동원해서 국가 채무 전망치를 2자릿수로 축소 왜곡한 거, 그 기사 이미 6월 4일자로 보셨을 겁니다. 이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홍남기가 지시를 해서 2060년 전망치를 반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원래는 153%였는데 81.1%가 될 것이다 라고 완전히 잘라버린 것이지요.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국민들의 비난 걱정됐겠죠. 그런데 이러한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선거 때마다 돈을 퍼준 것이지요. 선거 때마다 돈을 퍼주면서 아이고 우리 방만 재정 아니에요. 국가 채무요 2060년까지 80%에 불과해요 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홍남기를 지금 고발했습니다. 역시 아까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보수단체 역시 문재인 정부 국가채무 의혹 홍남기 전 부총리를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국가채무 비율을 반토막으로 왜곡한 대가가 지금 1,000조 원이 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을 계승한 이재명은 한술 더 떠서 13조 원을 지금 더 책정을 하라. 그리고 앞으로 추경은 더욱더 쉽게 무슨 재난 운운할 필요 없다. 국민을 위해서라면 일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는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는 이런 핑계로 전 국민에게 맨날 돈 퍼주기를 하겠다. 왜 안 하냐? 라고 윽박지르는 것이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000조 원이 아니라 더 많은 지금 국가채무가 누적이 될 겁니다. 이렇게 누적이 된 상태로 돈잔치를 계속 하자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직전까지 박근혜 정부까지 제가 기억하기에 400조 원 정도가 국가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500조로 늘리더니 자기 5년 동안 600조까지 한꺼번에 200조 단위가 국가 예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만큼 펑펑펑펑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나선 겁니다. 100억씩 퍼주지 그러세요. 라고요. 이 문제는 사실상 기재부 홍남기 부총리처럼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김동연 부총리 당시에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맨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왜 대통령이 나섭니까? 지금 경제부총리는 어디 갔습니까?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민주당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관을 책임지고 있는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참으로 한심합니다. 자, 제가 좀 흥분을 하느라고 들어와 주신 많은 분들 지금 이야기를 못했죠. 프랑스와 조슈카님 참 많은 역사를 또 알고 계시더군요. 오늘도 이렇게 조선 말기 때 고종 때 청나라 독일인 관리 밀렌도르프가 이야기한 것을 지금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님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우스님 또 송병희님 이렇게 다 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읽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이종훈의 HQ를 또 진행하다 보면 가끔 저도 이렇게 흥분을 해서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에만 급급한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과 더욱더 소통하면서 방송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송구권의 현장 정치가 이어지고요. 또 그 다음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에는 이종훈의 HQ가 또 이어집니다. 이렇게 숨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아시아투데이를 지켜봐 주십시오. 자, 오늘 이종훈의 HQ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경현 스패너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우스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고 내일은 또 송구권의 현장 정치가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Cover up my scars, flip the